지금부터는 이제 뭐 향후 전망, 투자 전략 이런 거 위주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그 전에 이 경기 뭐 어떨 걸로 보십니까? 우리 저 뭐 여러 신호를 보면은 시장 참여자들의 다수는 좀 안 좋아지는 쪽으로 역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좋아지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으로 가고 있다. 금리를 3% 이상으로 올렸고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린 상황에서 경기가 턴어라운드하고 좋아지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연은에서도 경기가 안 좋아질 걸 알지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계속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적으로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떤 트리거 포인트가 있어서 경기가 턴어라운드하는 과정을 기대하기보다는 얼마나 경기 레벨이 떨어질까에 대한 걱정들, 좀 거기에 대한 고민들, 거기에 대한 맞춤형 전략,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한동안 많은 분들이 집중했던 애틀랜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나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 한동안 2%,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연율화를 했을 때 2%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지표가 좀 후두둑 떨어지고 있어요. 전망치가. 0.3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자칫 밀려나게 된다면 3개분기 연속 역성장입니다. 예. 그런 걱정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더 불안한 것은 연준 중앙은행에서 기대감을 꺾어서라도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좀 눌러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계속적으로 피력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예상되는 전망치보다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불안정하면 다른 나라가 좀 버텨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OECD 경제선행지수를 보면은 일본만 후퇴 국면이고 전 지역들이 지금 수축 국면입니다. 기준선 밑에 있기도 하고 전월보다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사이클을 걷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느 나라 하나 바닥을 잡고 턴어라운드 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수축 국면, 경기는 기준선보다 낮게 있고 그리고 전월보다 더 안 좋아지는 사이클로 가고 있다. 라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서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들은 지금보다 한 달 뒤, 두 달 뒤, 3개월 뒤가 좀 더 부정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침체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제조업 경기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아직까지 52.8로 50위, 그러니까 기준선 위에 있어요. 다행히. 그런데 글로벌, 유로존, 중국 이런 PMI 지표, 제조업 신뢰지수라고 하는데요. 그 지표들을 보면은 다 50 밑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반등을 할 건가? 좀 쉽지 않겠죠. 아까 보여드렸던 미국 GDP 성장률 전망을 보면은 3분기가 0.1이고요. 4분기, 올해 2022년 4분기가 0.1이고 2023년 1분기가 0.6입니다. 또 하나의 불확실성 변수는 유럽이에요. 네. 유럽 경기 지금 되게 안 좋고 독일 물가 뭐 40%를 넘어서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유럽 GDP 성장률을 보면은 작년에도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2분기, 3분기까지는 괜찮다라고 얘기 들어오는데 내년 1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0.3, 내년 2분기는 0.4. 그러니까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1% 이하 성장을 당분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환경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아직은 전망치이기 때문에 조금만 부진한 경제 지표들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침체 가능성이 확 열려버리는 그런 구간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경기 흐름들이 바닥을 잡는다라기보다는 점점 안 좋아지는 쪽으로 우하향하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증시도 결국은 그런 흐름을 따라가는 걸로 봐야 되나요? 그쵸. 증시 흐름은 큰 흐름에 있어서 저는, 밑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2300선 초반,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기술적 반등은 조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흐름들이, 반등 나왔으니까 따라가야지라는 흐름은 절대 아니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현금 비중을 확대한다거나 앞서 말씀드렸던 채권이나 달러를 사는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는 리스크 관리에 좀 집중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반등 시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오늘까지 어제 데이터까지 업데이트해서 보면은 이익 전망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데이트 드린 그림 말고 조금 더 업데이트된 그림을 보면은 반등 목표치라고 할 수 있는 게 2,480까지 떨어져 있어요. 반등을 해봤자 2,500을 넘지 못할 거다라는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계속 지금 이제 전망 상향치라고 그럴까요? 그게 계속 이제 떨어지네요. 그 이유는 밸류에이션은 크게 변하지 않는데 이익 전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12개월 선행 EPS가 6월 말만 하더라도 271원이었어요. 코스피. 근데 지금 251원, 20원이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본다면,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경기 흐름들이 베어리시하게 좀 더 레벨이 낮아지는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기업이익이 더 좋아지기는 어렵겠죠. 그런 점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기보다는 점점 안 좋아지는 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좀 열어놓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뭐 심리도 좀 위축이 될 것 같은데 리스크 지표나 뭐 변동성 지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리스크 지표, 심리 지표들이 워낙 바닥에 있기 때문에 리스크 지표는 좀 고점에 있기 때문에 좀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FMC 직후 증시 흐름들을 보면은 장중 흐름이긴 했지만 어떻게든 조그마한 아주 작은 빌미라도 반등을 세게 하는 모습들을 한번 보여줬어요. 마이너스 1%대에서 플러스 1%대로. 그런 흐름들을 본다면 시장은 작은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준비는 돼 있다. 그런데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 중장기 하락 추세에 대한 무게감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반등이 크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지표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강세 전망과 약세 전망을 좀 차감해서 본 스프레드는 다시금 전저점 수준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가 워낙 위축되어 있다는 의미는 악재를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악재를 많은 부분 반영을 하고 있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는 2,300을 바로 깨고 2,000선 초반으로 가는 그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심리 지표 같은 경우, 리스크 지표도 지금 고점권에 근접하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 데이터까지 업데이트해서 보면은 고점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0.8까지는 올라왔을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는 0.8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9월 말, 10월 초 여러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잠시나마 다행이다라는 정도의 반등 시도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기대하고 바라보기보다는 그게 나온다면 좀 빨리빨리 리스크 관리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증시 흐름에서 이제 투자자는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이를테면 뭐 배당주나 뭐 방어주 이런 거 사는 건 대안이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펀드 매니저 분들이나 아니면 주식 비중을 무조건 몇 % 이상 들고 가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예. 배당주, 그리고 방어주, 뭐 통신, 손해보험,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음식료 이런 업종들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꼭 그걸 들고 갈 필요는 없거든요. 제가 뭐 방어주나 배당주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장이 10%, 15% 빠질 때 이 업종들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정도 빠지지 않는 밖에 안 빠진다. 덜 빠진다. 상대적인 수익률에 있어서는 플러스가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얘네들이 막 시장을 올라가는 그림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채권금리가 오늘 9월 달에도 막 등락을 보였는데 10년물이나 장기 채권은 빠졌어요. 채권금리가 하락했다는 의미는 가격은 올라갔다는 의미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당분간 채권금리가 등락을 보일 때 장기물 중심으로 조금씩 모아가시면은 올해 말 내년 초에는 좀 수익이 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나 뭐 달러 인덱스 이것도 뭐 ETF나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워낙 많이 올라서 단기적으로 지금 따라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뭐 최근에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 갔다가 뭐 1,380원 갔다 막 이렇게 등락을 보이잖아요. 이런 밀려나는 등락을 보일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신다면 올해 말 내년 초에는 달러랑 채권 쪽에서 플러스 수익을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익을 거두실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좀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 결국 뭐 1,400원 넘어갔어요. 그렇죠. 달러 인덱스도 보니까 이제 110일 넘었고. 넘었죠. 참 이거 걱정되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뭐 등락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110 터치했다가 108 초반까지 갔다가 다시 110을 넘어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등락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달러 인덱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데가 어딘가를 생각하면 잘 보이진 않아요. 원래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ECB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금리 인상을 좀 세게 하고 미국은 물가를 잡으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조금 슬로해지게 된다면 달러가 진정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미국도 세게 하고 유럽도 세게 하는 상황이라서 좀 그런 상황에서 유럽 경기가 더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안전통화, 기축통화로서 위치를 잡고 있는 나라가 미국 하나밖에 없어졌거든요. 최근 보면은 유로화도 대폭락을 하고 있고 엔화도 대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경기가 불안정해질 때는 유로화도 엔화도 좀 매력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워낙 경기적으로 통화정책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쉽게 달러 강세가 진전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금 돌아가서 본다면 저는 물가가 진정되는 국면에 들어가서야 달러가 좀 슬로해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시점은 아마도 내년 1, 4분기를 지나면서 조금씩 보여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이제 뭐 기업 경기 전망, 이익 전망이 상당히 안 네. 좋아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네. 당장 이제 3분기 실적 뭐 시즌 오지 않습니까? 그쵸. 발표 시즌이. 이른바 이게 매크로 환경이 만만치 않은데, 네. 뭐 실적은 당장 3분기 뭐 실적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좀 걱정하는 게 내년 실적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2022년 이익 전망은 5월 중순에 240조에서 지금 223조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3년 이익 전망이 267조 8조였던 게 지금 237조로 떨어졌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23년 이익 전망이 거의 10% 정도, 22년보다 더 2배 정도 빠른 속도로 레벨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런 의미는 뭐냐면은 3분기, 4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더 빠르게 들어오면서 23년 이익 전망의 하향 조정 속도가 계속적으로 이 속도대로 간다면 하반기 중에는 22년도 역성장, 23년도 역성장, 이익 측면에서요. 그런 그림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떨어지는 이 기울기가 좀 가팔라요, 보니까. 네. 특히 23년이 가파르죠. 그래서 22년하고 23년 영업이익 격차가 5월 중순만 해도 27.5조, 27조 5천억 정도였는데, 지금 지난 주말 기준으로 보면 이게 14조 1천억으로 줄었습니다. 거의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이게 한 번 더 레벨 다운되게 된다면 22년도, 23년도 역성장에 대한 걱정들이 증시에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그래도 이익이 이만큼 떨어졌으면 더 안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영업이익률은 아직까지 9.3, 3분기가 9.3이고요. 4분기가 7.9입니다. 과거 평균은 훨씬 더 넘는 수준이고요. 이 명목 수치만 보면은 뭐 아직 좋아요. 네. 아직 숫자만 보면 괜찮은데, 지금 보면은 눈높이가 아직까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높이가 높은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1분기, 2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괜찮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 효과였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클리컬 업종들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보여줬는데, 일단 환율 효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통화는 딱 하나입니다. 달러 대비. 위안화 대비, 엔화 대비, 그리고 유로화 대비로는 다 강세거든요.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빨간색이 원달러 환율인데 3분기까지는 올라갑니다. 올라간다는 의미는 환율 효과가 좀 더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면 2021년 4분기 때, 3분기 때는 마이너스 3%대였던 전년 대비 변화율이 확 튀어서 플러스 7%가 됐어요. 이 말은 거꾸로 4분기 때는 이 모멘텀이 확 꺾여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은 환율 효과에 대한 기대도 이제는 정점을 지났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다른 통화 대비로는 더 안 좋아지는, 그러니까 달러가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라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환율 효과가 더 약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원자재 시장에 있어서는 원자재 레벨이나 운임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몇몇 분들은 그럼 비용 떨어져서 좋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비용은 그러니까 재고를 쌓아놓는 것 때문에 시차가 존재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라 그래서 바로 투입되는 원재료의 가격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PPI, 생산자 물가 지수는 아직 안 떨어지고 있어요. 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직까지 비용에 대한 부담은 남아있는 가운데 제품 가격을 싸게 사고 싶어하는 심리는 커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동안 안 좋았던 업종들도 그렇고 시클리컬 업종들이라고 하는 업종들도 좀 실적 전망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그림들이 이미 이익 전망 변화에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22년 이익 전망 변화를 보면은 이미 화학, 철강은 꺾였어요. 이익 전망이 감익되기, 하향 조정되기 시작했고요. 네. 23년에는 운송까지 전망치가 내려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에너지라든지 보험, 자동차가 버텨주고는 있는데 유가가 레벨 다운되었다는 점, 금리가 더 올라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반적인 글로벌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 특히 유럽 쪽의 경기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실적 측면에서 업종 단으로 본다 하더라도 버텨줄 만한 업종이 없다라는 점들이 아마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더 높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베어마켓이냐 아니냐는 뭐 이제 필요도 없는 이제 논쟁거리가 됐는데 네. 이 증시가 도대체 이제 언제까지 떨어질 거라고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저희가 러프하게는 내년 1, 4분기 중에 저점을 통과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100선 이탈 가능성까지 열어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를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밸류에이션은 더 빠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저점을 기록했던 8.5배, 그리고 3년 평균의 마이너스 2편차라고 할 수 있는 8.6, 8.7배를 깨고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그림에도 보시는 것처럼 밸류에이션에 대한 하단은 여유가 있는데 이익 전망이 떨어지면서 저희가 6월 달에 봤던 저점, 지지대랑 지금 보는 지지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익 전망이 떨어지면서요. 그래서 매번 중요한 변곡점에서 하단으로서 지지선으로서 역할을 해줬던 밸류에이션 레벨이 6월 말에는 2340선이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해서 보니까 2140까지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네. 네, 이익 전망이 내려가는 만큼 하단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정한 것은 ISM 제조업 지수가 지금보다 더 낮아지게 된다면 어느 정도 레벨까지 이익 전망이 떨어질까를 추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6월 말 대비 한 14.5% 하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추정치가 나왔고 그게 12개월 선행 EPS 기준 232포인트라서 8.6배를 반영을 해주면 1995, 8.7배를 반영해주면 2018포인트, 9배를 반영해주면 2088포인트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한 대로 이익 전망이 이 정도 레벨 다운되게 된다면 저는 2000선 초중반 정도까지 시장의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말만 하더라도 12개월 선행 EPS가 271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232 간다라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너무 베어리시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 251, 20원이 하향 조정됐거든요. 절반 정도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지금 정도의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지게 된다면 저희는 12개월 선의 EPS는 230포인트 초반 밸류에이션을 반영을 해줬을 때는 2000선 초중반에서 락바텀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고강도 긴축, 경기 불안 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뭐 이런 사이클이 또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좀 이제 이럴 때일수록 희망을 가져보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언제쯤 이런 흐름, 네. 사이클에 이게 변동이 좀 있을 걸로 기대를 하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러프하게 보는 것은 내년 1분기, 2분기를 지나면서 경기 저점은 통과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물가는 빠르게 잡힐 수 있고요. 통화 정책이 조금 더 완화적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런 시점이 맞물리는 게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식시장의 선행성을 감안해서 본다면 내년 1분기쯤에는 진바닥을 통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고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자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HTS나 MTS를 꺼놓으실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2300선대긴 하지만 저희가 보는 게 2000선 초중반이거든요. 여기서도 10%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베어리시하게 좀 보수적으로 좀 방어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터닝 포인트는 일단은 경기가 더 나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 사이클상으로 2022년 7월 상반기를 지나면서 바닥을 잡을 수 있거든요. 사이클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는 무한대로 마이너스로 가진 않아요. 안 좋아지는 게 있으면은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 여기서 바닥을 잡게 된다면 2022년 하반기 때 경제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저효과가 들어올 거고, 2023년 상반기 때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열려버리잖아요. 그 기저효과가 2024년 상반기 때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경기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와중에 통화정책은 좀 완화적으로 가게 된다면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들이 자산시장, 금융시장에 다시 한번 이동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일단은, 지금 당장으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레벨 다운될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제 사셔도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점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건은 궁즉변 변즉 통이라 그러죠.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는데, 좀 더 안 좋아져야지 변할 수 있는 여지들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조심하자, 좀 방어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내 자산을 잘 지켜야 된다는 데 좀 방점을 두고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어느 정도 레벨이 떨어진 뒤에는 충분히 바닥을 통과했을 때는 저는 그때는 아마 바이콜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네. 이게 주식시장이 이제 수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네. 결국 바닥이라는 거는 사실은 팔 사람이 이제 다 팔아서, 네. 더 이상 이제 사실상 팔 사람이 없는 이제 그런 시점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이제 매수세가 조금씩 살아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네. 주식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아직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악재가, 저도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악재가 선반영됐다라고 본다면 지금부터는 방향성을 위쪽으로 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몇몇, 네. 분들은. 자, 그러면은 악재가 선반영됐으면은 하단은 단단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악재가 반영됐으니까 상승 추세로 반전된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하더라도 박스권이다. 2300에서 2500.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 침체 가능성이 열려버렸다? 라고 한다면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지. 이런 상황에서 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쉽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환경이 더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경기 침체도 일부 반영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경기 침체가 들어오게 되고, 경기 침체가 한 개 분기 또는 두 개 분기 이어지게 된다면, 그런 과정에서 이익 전망이 레벨 다운되면서 내가 봤던 밸류에이션 10배가, 그러니까 PR 10배가, 2300, 2200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반등 목표치는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거고 하단도 계속적으로 내려갈 거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위쪽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베스트 시나리오상으로는 박스권, 그리고 조금만 미스한다고 해도 지수 레벨 자체가 떨어지는 그림으로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